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이 연일 태풍으로 난리입니다. 예년과 달리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잇따라 중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인들의 한국 원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다 한국 탓이라며 욕하기 바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국의 큰 피해가 자업자득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꽉꽉 눌러 담았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유례 없이 긴 시간 이어진 한반도 대기 상층의 고기압 탓에 12호 태풍 야기야기에 이어 13호 태풍 버빙 카비이비인ca와 14호 태풍 플라산 PULASAN도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못하고 똑같은 경로로 중국 대륙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 지나는 차량을 덮치고 나무가 죄다 부러졌으며 길거리에 자전거 등이 나뒹굽니다. 상하이를 가득 메운 고층 건물의 외벽과 창문이 뜯겨나가고 비바람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장난감처럼 밀려갑니다. 도로는 온통 눈물바다고 눈을 뜰 수 없는 비바람에 우산을 든 한 여성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떠밀려갑니다. 강력한 바람 탓에 컨테이너가 미끄러지듯 유유히 도로를 지나는 모습마저 충격적인데요. 재난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곳은 상하이만이 아닙니다. 15호 태풍 솔리게스오 ULIK도 중국 남부 하이난에 많은 비를 뿌렸거든요. 이미 하이난은 야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지역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답니다. 추산 피해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5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니 피해 규모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두고 중국 인터넷이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시끄럽습니다. 이게 다 한국의 불온한 인공강우 실험 때문이다. 잘못은 한국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쯤 되면 집단 피해망상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태풍의 경로를 바꾸는 기술이라니. 고맙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대국이라 그런지 중국의 자연재해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여름 중국 기상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가 섭씨 81도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투르판 분지는 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곳으로 손오공이 파초선으로 불을 껐다는 화염산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화염산 풍경구의 지표면 온도는 무려 81도였고 실외 기온도 40도를 넘었다고 하죠. 화염산뿐만이 아닙니다. 허베이성 중남부와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남부, 안후이성 북부 등의 지표 기온이 60도를 웃돌았고 일부 지역 지표 온도는 7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 남부 지역은 폭우가 이어지면서 광둥성에서만 47명이 목숨을 잃는 등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었죠. 중국에선 더운 것만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운 것도 문제였습니다. 작년 1월 헤이룽장성 모허의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50여 년 만에 중국 역대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한 기자가 야외에서 날달걀을 깨뜨리자마자 얼어붙는다는 시범까지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라 기후가 참 다양하구나라고 감탄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창장이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버렸는데요. 물 부족 현상은 농작물 피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전력난이었죠. 창장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쓰촨성과 윈난성의 수력 발전은 중국 중부지방 전력 공급의 핵심인데요. 이게 차질을 빚으니 공장이 멈춰 서고 창장 유역,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절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폭염과 가뭄은 올해도 반복되었고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수력 발전량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작용으로 중국의 석탄 수입과 자체 생산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수력 발전을 화력 발전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중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멈추고 그래서 석탄을 많이 태우니 다시 지구는 더워지고 그러면 또다시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는 악순환을 중국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이죠. 중국은 자연 친화적 에너지를 얻겠다는 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댐들을 건설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지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석 연료도 엄청나고 또 이 화석 연료 사용으로 중국 내 대기질이 매우 안 좋으니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을 국가 차원에서 늘려왔는데요. 이게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서부 산악 지역인 히말라야 부근과 윈난성 일대에 무분별하게 댐을 건설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로 흘러가는 메콩강 상류를 막은 탓에 동남아 국가들의 젖줄인 메콩강이 말라버렸죠. 반면에 그렇게 많은 물을 댐에 가두니 주체할 수 없는 규모의 수증기가 발생해 예전과 다른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남부 및 동부 지역에 많은 폭우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중국의 자랑 산샤댐도 문제입니다. 산샤댐 하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물을 담는 댐으로 유명한데요. 규모만 클 뿐 생각 없이 지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댐이란 평상시에 물을 가둬 용수와 발전에 쓰고 많은 비가 내리면 수문을 열러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데 설계 오류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많은 비가 와서 수문을 개방하면 산샤댐 하류 이창, 우한, 안우이성, 저장성, 후난성 등이 물에 잠기는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이들 도시 물에 잠기는 걸 막으려고 수문을 개방 안 하면 산샤댐 상류 충칭이나 스촨성 지역에 물난리가 나죠. 결국 산샤댐 수문을 개방을 해도 침수 안 해도 침수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립니다. 무식하게도 만들 때 무조건 크게 많은 물을 가두고 전기만 많이 생산하면 된다는 답답한 생각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댐 수위가 가득 찼는데도 방류하지 않으면 댐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기에 현재는 산샤댐 수문을 개방해서 남부 및 중부 지역의 홍수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산샤댐 하류 지역에서는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 도시 주변에 관문을 설치하고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예로부터 인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탓에 한번 사업을 벌이면 규모가 엄청나 재앙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오쩌둥 시절 쌀을 축낸다고 참새를 멸종시켰다가 그 이듬해 벌레가 창궐에 80만 명이나 굶어 죽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시설을 보면 정말 규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요. 끝도 없이 산을 뒤덮은 태양광 설비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중국 전역을 앞다투어 파헤치다 보니 당연히 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연의 여력이 사라지고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도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우선 배수시설과 하수도 등 관계시설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았던 상하이의 경우 중국이 자랑하는 국제도시이지만 시간당 20 정도의 비만 와도 이미 도로에 물이 안 빠지고 침수가 되며 심지어 하수도가 역류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각종 오물들이 도로를 뒤덮어 악취에 걸을 수가 없는 정도죠. 도시 인프라 설계의 실수, 부실 공사 거기다 담배꽁초 등 일상적인 쓰레기 투기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도시의 하수 처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여름 연이은 태풍으로 비가 쏟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부실한 도시 환경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 규모의 대홍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륙과 바다가 지극히 가까워 폭우가 와도 바로 바다로 배출되고 강의 유역 면적이 작아 쉽사리 큰 홍수가 나기 어려운데요. 또 치수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유역 면적, 거대한 불투수층 도로와 건축물 면적, 그리고 압도적으로 긴 강의 길이로 빗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어 제방을 넘거나 파괴합니다. 거기에 중하류 유역은 무한히 넓은 저지대 대평야이므로 제방을 넘은 강물이 장애물 없는 대평원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죠. 중국의 입버릇처럼 대국인 탓에 피해도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초래한 것인 만큼 수시로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가뭄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큰 가뭄도 역시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고요. 쓸데없이 큰 땅덩어리만큼 감당 못할 만큼 많은 인구도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의 집안은 함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건 역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초래한 일이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들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고층 빌딩 건설로 매년 10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앞으로 100년 안에 중국 영토의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거라는 내용도 포함됐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홍수 원인의 상당 부분은 온 지면을 불투수 방수물질로 도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빗물이 지면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파트, 공장, 상가 건물 등에서 지하수를 무한정 빼서 사용하고 있죠. 거대한 평원에서 농업용수로 또 무한의 지하수를 빼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면에서 뿌려진 물들이 다시 지하로 못 들어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당량은 공중으로 증발되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지면으로 인하여 강으로 바다로 유출되죠. 그러면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그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던 지하 공간에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지역의 집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다투어 높이 올린 초고층 빌딩이 연약한 집안을 짓누르고 있으니 사고는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도시들에서는 거대 싱크홀 등이 간간히 발생하지만 앞으로 그 빈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철없는 인터넷 여론을 보면 느닷없이 한국 탓을 하지만 사실 자업자득의 측면이 많습니다.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감당 못할 대규모의 토목 사업과 부실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재에 가깝다는 분석인데요. 남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바른 방침을 세워 해결 나갔으면 합니다. 중국은 스텔스 강화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군이 공식 웨이보에 소개한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삼부도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각진 도치로 탐지를 회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들 과시하며 보란듯이 대한민국 영해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을 꼼짝도 못하게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병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중국은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에 치명타를 날린 대한민국의 신병기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해군입이 밀리에 실전 배치했던 신형 잠수함을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타입 39C라고 이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잠깐 소개한 대로 독특하게 각진 돛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적의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나 스텔스 기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잠수함보다 자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잠수함이라고 당당하게 공개했는데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던 중국이 신형 잠수함을 앞장세워 더욱 적극적으로 서해 영해화 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론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작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바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 잠수함을 말 그대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체 개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에서 긴급 부상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기지에 돌아와 보급할 때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잠항 시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대만 어민에 의해 포착된 것입니다. 최대한 적에게 포착되지 않기 위해 잠항을 유지해야 하는 잠수함이 어선에게 포착되었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제 잠수함들의 성능과 스펙들이 예상했던 것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죠. 그로 인해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은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발견했다 하면 소형 군함으로도 격침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잠수함들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부상할 틈을 놓치지 않을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바다 위에 천리안이라 할 수 있는 해상감시 레이더 2가 양산되어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해상 레이더는 30여 년간 레이더를 운용하며 쌓아온 해군의 운용 노하우를 설계에 대폭 반영하여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해안과 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이 레이더는 공기 부양정과 고속정 등 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함정을 탐지 및 추적 가능하며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중국 잠수함이 잠깐이라도 부상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해상감시 레이더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상감시 레이더가 탐지해 얻은 표적 정보는 해군 전술 자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 해군 및 해경각계소에 곧바로 공유되어 즉시 요격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신형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의 정밀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태풍과 같은 외부 기후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안테나를 보호 덮개가 둘러싼 형태이기에 기존 레이더와 달리 외부 기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또한 이 덮개 덕분에 열과 충격에도 강하고 외부 이물질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유지 관리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 감시 레이더 2의 본래 용도는 레이더의 감시를 피해 한국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목선을 잡아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조각배나 다름없는 북한의 목선을 잡아내기 어려웠고 덕분에 북한의 침투를 여러 번 허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아무리 작은 표적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개량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2km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정밀성을 통해 우리 해군은 서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위협하고 있는 중국 잠수함들까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어군 자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 또한 박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 군이 미래 해군의 새로운 주 전력으로 구성하고 있는 유령 함대가 합류해 중국 잠수함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이라고 하죠. 지난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림대교가 공습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며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었기에 이는 치명적인 피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CNN의 보도를 통해 크림대교를 공습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 USV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NN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약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는 무인 수상정이 열차가 지나고 있는 대교 아래로 들어가더니 폭발하면서 다리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러한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왔습니다. 소형이라 탐지 및 요격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기에 이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 수상정에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해군은 무인 수상정 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설계를 끝냈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내의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자율주행 및 감시 정찰이 가능한 해검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해검 2, 3호로 명명한 세 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해검 2는 수중 감시 정찰 플랫폼으로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 감시 정찰까지 동시에 가능한 동합 운용 제어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자동으로 진수하고 회수할 수 있는 진해수 시스템 모듈을 한미에 탑재해 조류가 강한 상황에서도 기뢰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수중 감시 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죠. 두 번째 모델인 해검 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임무를 맡은 무인 경비정으로 특히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델입니다. 적 함선 및 잠수함이 포착될 경우 요격하러 나서게 될 수상정인데요.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70 유도 로켓을 탑재할 수 있고 모듈화 방식을 적용해 캐니스터에서 발사되는 자폭형 드론까지 탑재할 수 있죠. 마지막 해검 5는 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으로 의심스러운 표적 발생 시 모함에서 분리되어 표적을 식별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IG 넥스1은 지난해 4척의 무인 수상정을 동시에 조립 및 점검할 수 있는 크레인 시설과
천여 톤 규모의 수조를 갖춘 무인수상정 전용 체계 통합 시험동을 준공하며 무인수상정 개발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한화시스템의 무인수상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무인수상정 연구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화시스템은 최근 자사의 무인수상정 모델 해령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해양방산전 CIODS 2024에 첫 참가해 각종 장비들과 함께 해령을 선보였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에 달하는 해령은 국내 최초로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되어 최고 속도가 40노트 시속 74km에 달하며 20노트로 운용 시 최장 12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해랑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주변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해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이를 통해 365일 전천후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장애물 탐지 기술과 무인 자율 이접안 기술이 탑재되어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거의 100% 무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러한 무인 잠수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바다를 물셀름 없이 감시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잠잘 필요도 없는 무인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감시 임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등의 저하로 전체 병력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혹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해군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도 기술력도 함재기의 유무도 아닌 항공모함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인력을 소모하는 정찰 및 감시 임무에 자동화된 무인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 개발에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향후 수출에 큰 기대를 걸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의 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8억 9,400만 달러 약 1조 1,400억 원이었으나 2033년에는 31억 달러 약 4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도 각국 해군 관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LI지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수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해군의 무인 수상정 사업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선 판매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계 5위의 한국 해군이 채택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조선소인 HD현대에서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HD현대는 미국 방산 인공지능 기업인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얼마 전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량 14톤의 전장 17m 규모로 고성능 하드웨어와 고도화된 AI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죠. 테네브리스에는 HD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개발한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 AI 플랫폼이 탑재되어 뛰어난 자율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난 성능의 무인 수상정 개발에 나서며 국내 방산의 저변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모함에 맞서 우리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한 K방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 더욱 기대합니다. 세계 최대 에어쇼로 알려진 영국 판버러 에어쇼의 대한민국 전투기가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맹활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가 사우디와 함께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KF-21 차세대 버전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하면서
KAI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차세대 전투기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유럽 안보벨트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이번에는 전 세계 44여 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나 KAI는 지난 26일까지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 KF-21, FA-50 등 주력 기종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선보이며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등 세계적인 민항기 제작사의 파트너로서 쌓아온 KAI의 민수기체 사업 역량을 알린 겁니다. 특히 KAI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 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선보이고 영상을 시연하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 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MUMT를 공개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세심한 케어를 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KAI 말고도 우리 방산업체 하나도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큰 보탬이 됐는데요.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 중인 첨단 항공 엔진 C 제품을 최초로 공개해 항공우주 역량을 가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판버러 에어쇼 200M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항공사업 역량을 전시한 에어존과 종합우주솔루션을 소개하는 스페이스존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첨단 항공 엔진 C 제품을 최초로 전시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한화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 등을 전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람의 전투기의 1차 양산이 확정되면서 대당 가격이 900억 원 중반대로 나오면서 수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이 동급인 4.5세대 전투기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때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F-21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이 있지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의 대당 가격은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 원으로 KF-21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95년 출시된 쌍발기 F-18, 1979년 출시된 F-16 등과 비교해 KF-21이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스텔스기로 확장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KF-21은 10개의 무장을 달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2900km, 실제 전투행동 반경은 780km 수준으로 방산 전문가들 역시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초도 비행을 한 KF-21은 2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전투행동 반경, 비행 특성, 최대 속도, 이착륙 특성 등 260여 가지의 시험을 무사 통과하며 성능과 안정성 모두 입증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으로부터 1차 양산 승인을 받은 KF-21은 내년 6월 2차 양산 계약이 완료되면 총 40대가 생산될 예정으로 나머지 80대는 지대공 타격 능력 등의 시험을 거쳐 양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모두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미래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6세대용 전투기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P를 개발 중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또한 미 공군과 해군은 6세대 전투기로 차세대 공중 우세기 NGAD 프로젝트를 진행 중지만 이 역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궤도에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영국의 경우 유로파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20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사실 전투기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전투기 공동 개발에 거리를 두면서 일본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출범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영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방위력 강화 계획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GCAP로 대체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물거품되면 안보에 크나큰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우주 시장의 선전 대열에 합류하는 건 물론 선도국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AI가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KAI는 사우디와 구체적인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을 한창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KAI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 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는 KAI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KAI는 블라크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MUMT를 만드는 등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선두로 자리 잡아 주력 기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KAI는 사우디와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사실 KAI와 사우디와의 협력 소식은 작년부터 가시화됐었습니다. 작년 10월 KAI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우주청과 우주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주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등 협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사우디 현지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에 참가해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실제로 WDS 개막 첫날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KAI 부스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KAI의 항공 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KF-21에 관심을 보인 건 KF-21의 성능 개량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때 KF-21 블록 3로 불리던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등 군사 강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되는 등 벌써부터 사우디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F-21EA의 전자전 공격기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성능 개량 첫 번째 버전인 KF-21EA는 현재 ADD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KF-21EA를 위해 개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바꾸고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장착되는데,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공격이나 전자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ARM 미사일과 EA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 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에 이어 6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놀라운 진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00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 PH-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권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 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T-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 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1500 E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면 민간 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지 말자라며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과 함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산 자주포와 탱크, 전투기와 헬기 등을 구매하려던 독일, 영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폴란드 등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던 국가들마저 일제히 한국과 방산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이 생산하는 무기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구매를 취소해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들에 오히려 고맙다며 웃고 있는데요. 한국의 예상 밖 반응에 프랑스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충격적인 한국 방산 보이콧을 한방에 뒤엎어버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국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국 무기를 사지 말자라며 한국 방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이 찬성했고 이는 즉각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훨씬 더 좋은 한국의 K 전차를 탈락시키더니 성능이 상대적으로 한참 떨어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H를 선택했는데요. 당시 독일 총리가 노르웨이에 직접 찾아갔고
한국의 K2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면 독일이 노르웨이로부터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영국도 세계 최강의 가성비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자주포를 탈락시키더니 시험 사격 때 비웃음을 샀던 가격만 비싼 독일의 자주포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때도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두고 리시 수넥 영국 총리를 베를린에서 만났는데요. 사실상 K9자주포를 선택할 것이라는 유럽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온 상황 속에서 하루 만에 갑자기 선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도 자국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모조리 탈락시켜버리더니 독일과 영국산 무기만 사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은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무기를 너무 많이 구매했다.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계속 한국산 무기만 사다가는 유럽 방위 산업을 모조리 한국에 빼앗길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크롱의 충격적인 주장에 동의했고 결국 20%인 유럽연합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6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무기를 사지 않고 유럽이 자체 생산한 무기를 쓰겠다는 것이죠.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며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던 폴란드마저 한국산 무기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프랑스 및 독일 등 유럽산 무기로 바꾸자마자 공교롭게도 폴란드는 유럽연합으로부터 2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지원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토화된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 유로 1,080조 원을 조성해 팬데믹 피해 정도와 인구를 감안해 회원국별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배정받은 금액은 200조 원에 달했지만 그동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자 이를 받지 못하도록 유럽연합에서 동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자 이 엄청난 금액 200조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독일도 프랑스 못지않게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의 방산업체 CEO는 한국의 K2전차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다. 유럽산 전차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한국산 전차를 계속해서 사들이다가는 유럽은 더 이상 전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유럽이 단결해서 거부해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한 K방산 보이콧 행렬에 충격을 받을 줄 알았던 한국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유럽도 크게 당황해했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주문을 취소해준 유럽에 고마워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현재 미국은 무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유럽이 줄줄이 구매를 취소한 한국의 K9자주포와 K2 전차를 미국이 전량 구매할 계획이라며 웃돈을 주고서라도 모두 일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더 높은 값에 무기를 팔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구매를 취소해준 유럽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유럽이 한국산 무기 계약을 취소한 것은 유럽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한국은 이미 벌써 유럽국들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며
특히 차세대 무기라 불리는 레이저 무기와 로봇은 독일,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쳐도 한국을 당해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만 사들이고 있다며 실제 전쟁에서 모든 무기를 써보니 한국산 무기만큼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것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주요 방산국 중 한국의 성장 속도가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다며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속도라고 알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